아니, 며느리 덕을 보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 며느리가 성공했으면 그 덕을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무슨 소리야? 화가 난 건 알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당신은 좋은 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내 남편은 될 수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송진아라고 합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하고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약사이고 벌써 약국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네요. 지금부터 어쩌다가 남편과 헤어졌는지, 시댁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었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어느 신도시, 약국의 간판을 달기까지. 저의 삶은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 기억 속의 세상은 늘 어머니와 저 단둘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낡은 다세대 주택. 여름이면 꿉꿉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겨울이면 온기가 빠져나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어머니는 온몸으로 저와 세상을 막아주셨지요.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리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혀 투박했고 그 손등은 늘 붉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저를 위해 바삐 움직이는 그 손만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도 허드레쉬를 하셨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허다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났고 여름에는 모기에 물려 다리가 성할 날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제게는 늘 엄마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고 늘 따뜻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 갈라진 손등, 낡은 신발을 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저는 오직 한 길만을 걸었습니다. 공부, 또 공부. 저의 모든 시간은 책상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저에게는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직 저에게 주어진 책과 연필, 그리고 어머니의 뒷모습만을 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약국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약국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어머니의 땀과 희생으로 지어진 곳이라는 것을요. 약국이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제 삶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었던 그는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걸린 저의 약사 면허증을 보며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던 그의 칭찬은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그는 듬직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굳건한 나무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된 삶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갈망했었나 봅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겹겹이 쌓인 지난날의 시름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설렘과 동시에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눈빛 대신 차갑고 낯선 시선만이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마자 시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약국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야 했고, 어머니는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비상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에 또다시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 긴장 속에서 마주한 자리는 예사롭지 않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비싼 식당은 가보신 적 없는 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몰래 잡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한 얼굴로 저희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게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 약사까지 되셨다니 대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이라니 아무래도 집안에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욕을 한꺼번에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모진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고,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분노와 수치심을 사겨야 했습니다. 제 손등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생긴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어머니를 모욕할 수는 없다. 그 자리에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며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편이 될 그 사람은 그저 묵묵히 저의 옆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제가 이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서막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국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처럼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하는 약국이니 약이나 좀 구경하러 왔다며 가벼운 안부를 전하러 오시는가 싶더니 점차 빈손으로 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꼭 한두 명의 친척이나 친구분들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곤 그들 앞에서 제 약사 가운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약국이야. 필요한 약 있으면 말해. 여기는 다 내 거나 마찬가지니. 그 말과 함께 그분들은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이것저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들이 챙겨가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심지어 감기약까지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그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필요한 약들을 챙겨가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더 이상은 힘들겠다고,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몰아붙이셨습니다. 아니, 며느리 덕을 보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 이 집안 체면이 있지. 며느리가 성공했으면 그 덕을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공간이 결국 타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약국의 운영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재고는 비었고 수지 타산은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날이면 저는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하루하루 쌓여가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룬 이 소중한 공간이 시댁의 탐욕에 잠식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억눌린 감정을 이기지 못해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마다 결혼을 감행했던 제 어리석은 선택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그는 그저 우리 엄마가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만 말하며 회피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랬듯 그저 침묵으로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저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바닥을 치고 있을 무렵 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오이소박이를 담아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버스를 타고 오시겠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괜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오이소박이라면 며칠간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오이소박이를 가져다 주신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약국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위로 찢겨 흩어진 오이소박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싱크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오이소박이었습니다. 오이의 푸른 조각들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양념은 여기저기 묻어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남겨놓으신 듯한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 오이소박이가 다 쉬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알아서 처리해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글씨는 무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저 상한 음식물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오이소박이가 내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 갈라진 손등으로 버무려진 수고와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오이소박이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어 만드신 마음이자 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싱크대 안에서 처참하게 흩어져 버려진 것입니다. 손으로 터져 흩어진 소박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견뎌왔던 수많은 수모와 고통도 서러웠지만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오신 친정엄마의 마음마저도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집안에 속해 있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이 집안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버려진 오이소박이를 보며 쏟아냈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미련과 망설임을 씻어내는 강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한 점, 오이소박이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친정엄마의 마음을 내던져 버린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 한치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의 앞에 똑바로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제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친정엄마께서 직접 가져다 주신 오이소박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 시어머니가 쉬었다고 버렸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엄마를 모욕하는 집안과 함께할 수 없어.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놀란 듯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가 난 건 알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달래려는 듯한 미약한 노력이 섞여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공허한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이게 오이소박이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모를 감당해 왔는지.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당신 어머니께 그런 모진 말을 들으셨을 때도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약국에 매일 찾아와 공짜로 약을 가져가실 때도 당신은 늘 모른 척했지. 그리고 오늘 우리 엄마가 직접 가져다 준 오이소박이가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을 보고서도 당신은 여전히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는 말만 하고 있어.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는 저를 잡기 위해 다시 손을 뻗었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도 당신의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이었지만 그 안에는 존중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나의 어머니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나의 남편은 될 수 없어.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가 제 뒤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미련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는 묵묵히 제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바람이 들어오고 따스한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날의 어둠과 습기에서 벗어나 이제 저희는 서로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어머니와 따뜻한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부귀영화보다 소중했습니다. 잃었던 제 삶의 온기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념하며 저는 약국 앞 화단에 작은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 약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약국이 너의 삶을 지켜줄 성체가 될 거야. 그 말씀처럼 약국은 저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이 작은 나무는 그 시작을 알리는 증표와 같았습니다. 흙을 파고 어린 묘목을 심는 순간 저는 제 지난날의 아픔을 모두 묻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언젠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무성한 잎을 틔워내어 그늘을 드리워줄 것입니다. 오이소박이가 싱크대에서 버려지던 날의 기억은 제 안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날의 서늘한 공기와 흩어진 오이 조각들. 그리고 가슴을 찢던 모멸감은 이제 저를 아프게 하는 기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그 어떤 무시와 모욕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을 굳건히 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떤 사람의 며느리로, 아내로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저희 둘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약국 창가에 앉아 화단의 나무를 바라봅니다. 제 삶은 이제 그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고 이제는 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움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 위에 서서 버텨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들에게 저는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